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는 필수겠죠. 합의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10가지 사건 평균을 내봤습니다. 내봤더니 평균 70만 원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이미 벌어진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원만히 해결을 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비슷한 다른 사례를 통해서 좀 가늠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례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들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 같은 변호사겠죠.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강제추행 사건들은 다 빼고 지난 2022년 하반기 중에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들 10가지를 좀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0가지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서도 또 유의미한 점들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표를 한번 볼게요. 10가지 사건은 모두 2022년 하반기에 기소유예로 종결됐던 사건이고 초범인 사건들만 모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기습적이고 이례적인 추행들이었고 추행 부위와 방법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강제추행 사건들입니다. 해서 사건 내용을 굳이 구분지어가지고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10가지 사건들을 고를 때 제가 고려한 것이 있는데 흔하고 단순한 그런 내용의 사건들만 선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상 가운데 있을 법한 사건들만 이제 좀 추렸다는 거죠. 아니, 법 얘기하다가 갑자기 수학의 정규 분포 얘기를 왜 하느냐. 정규 분포의 양극단에 있을 법한 사건들, 강제추행 사건들 중에서도 피해 정도가 굉장히 중하거나 폭행 협박 같은 직접적인 유행력 행사의 정도가 좀 심하다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고 합의를 했다거나 반대로 매우 합의금이 높았거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나 매우 짧게 걸렸거나 이런 흔치 않은 사건들은 모두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대체로 사건들이 어떻게 끝났었냐 하는 일종의 추세인데 이런 양극단에 있을 법한 사건들까지 포섭해서 평균을 내보면 예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사건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음에 개별적으로 살펴서 이제 상세하게 짚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모든 분들이 묻는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언제 끝나냐 이겁니다. 보통 제가 상담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사 단계에는 3개월 이상, 재판까지는 6개월 이상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사건 발생 시점부터 검사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0가지 사건들의 전체 소요기간을 살펴보니까 짧은 거는 54일이었고요. 긴 것은 312일 걸렸습니다. 10가지 사건의 평균은 141일이었고요. 4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7번 사건 경우는 312일, 거의 1년이죠. 오래 걸렸는데 아까 평균적인 것만 선별해놓고 이거 왜 그럴까 싶을 겁니다. 이 전체 소요기간이 사건 발생 시점부터 검사 처분 시점까지인데 7번 사안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사건 생기고 고소를 몇 달 뒤에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빼야죠. 고소 시점 기준으로 하자면은 다른 사안과 비슷하게 3달 걸린 것 같습니다. 사건 생기고 바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 끝나는 시기가 중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려서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또 취업 지원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이유라든지 또 조만간에 어디 해외에 나가야 되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기간으로 어느 정도 걸릴지 가늠을 해보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내 상황에 맞는 사건 계획을 이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모든 피해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합의는 언제 할 수 있느냐, 합의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10가지 사건들로 한번 판단해보죠. 우선 다시 표 한번 보시면요. 평균을 내봤습니다. 합의되기까지 총 10건 기준으로 했을 때 116일 소요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짧게는 20일 걸린 것도 있었고요. 길게는 278일 걸린 것도 있었죠. 합의하는데 278일 걸린 이 사건, 아까 고소 자체를 늦게 했다던 7번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외하면 오래 걸린 것이 10번 사건인데 195일 걸렸죠. 10번 사건 정도가 실무상 보면은 변호인인 저나 당사자분들이 체감하기로 합의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합의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비슷하게 4번도 그렇죠. 빨리 합의된 건 한번 볼까요? 20일 정도 걸렸던 8번 사건, 그리고 35일, 36일 소요됐던 5번, 3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피해자 조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피해자 측에 딱 합의자 이제 여쭤봤을 때 피해자분이 바로 합의하겠다 이렇게 수락한 그런 사안이니까 시간이 그 정도 걸리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경찰 조사 마친 이후부터 여러 번 합의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경찰 조사 직후
그리고 사건 송치 직전, 송치 직후, 검찰 수사 단계 중에, 검사 처분 직전 이렇게는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가 합의가 계속 안 되는 경우에 계속 확인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는 최대한 송치 시점을 일단 뒤로 좀 늦추거나 검찰 단계에서는 최대한 처분 시점을 늦춰달라고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둡니다. 결국 합의가 관건인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 시점에 따라서 전체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실제로도 그러한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아까 합의할 때까지 평균 116일 걸렸다고 했는데 검사 기소유예를 처분받고 종결될 때까지는 평균 140일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합의 이후에 검사 처분 시점까지는 24일 정도로 채 한 달이 안 걸렸다는 건데요. 합의 시기가 사건 발생 시점보다는 처분 시점에 좀 가깝다는 거죠. 합의가 사건 초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합의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수사 단계가 얼마나 길고 짧은지 하고는 무관하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빨리 합의가 되면 빨리 사건도 끝난다 이런 정도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건 정리표로 돌아와서요. 합의가 가장 빨리 됐던 8번 사건 보시면 20일 만에 합의가 됐는데 35일 이후에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건 발생 시점과 더 가깝죠. 그만큼 합의가 빨리 됐다는 뜻입니다. 이 8번 사건은 기소유예까지 총 50여일이 걸렸는데 이것하고 비슷하게 3번, 5번 사건들도 그렇죠. 이 세 가지 사건의 패턴은 생각을 해보면 사건 생겼어요. 생기고 고소가 바로 이루어졌고 경찰 수사도 되게 금방 받았고 합의도 금방 됐다는 그런 겁니다. 합의가 금방 되어도 이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처리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합의가 됐다고 해서 형사 절차를 무시하고라도 빨리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사건 송치 준비를 해가지고 송치가 되면은 관할이 이송된다거나 검사가 배정된다거나 검사가 또 경찰이 올린 기록을 검토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겠죠. 이런 형사 절차가 보통 50일 정도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들 제가 시간을 굳이 벌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굳이 합의가 됐는데 굳이 뭐 시간을 길게 지체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요청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반대로 이 합의가 좀 진척이 없고 더디게 되면은 시간을 좀 벌면서 마음이 바뀌기를 좀 기다리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피해자분이요. 1번, 2번, 4번, 9번, 10번 사건들이 그런 경우였어요. 이 합의까지 적어도 3달 이상은 걸렸던 경우였고 처음에 합의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가 그 이후에 몇 차례 시도를 한 끝에 합의가 됐던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가 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시간을 버는 게 좀 중요한데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외에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가지 사건 중에 형사조정 통해서 합의를 한 사건 보시면은 총 5건 있죠. 1번, 2번, 4번, 7번, 10번이죠. 형사조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한 나머지 사건들보다 살펴보면 사건 해결에 소요된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합의할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형사조정 절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조정이랑 합의랑 별개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조정한다라는 게 결국 형사조정 제도 내에서 합의를 한다 이런 의미여서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거고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피의자와 피해자 쌍방 모두 조정을 받아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검사가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 결정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단계에서 그 이전에는 피해자분이 계속 합의를 거절하다가도 조정 의사는 있다고 답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보면 시간이 경과된 때문이기도 하고 조정 절차에 대해서 검사실로부터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듣습니다. 그 의미를 좀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재를 해줄 조정위원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단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를 해서 피해자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합의 절차에 나서서 응하는 것보다는 심적 부담이 좀 적을 수 있죠. 그래서 합의는 계속 안 하다가도 조정을 받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피해자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정 때문에 이제 조정이랑 합의랑 별개의 문제로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형사조정에 응하는 또 다른 경우가 이 합의금 수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정을 통해서 상호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조정으로 회부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 왜? 형사조정을 하면
왜 시간이 생길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형사소송 절차로 회부가 딱 되면은 기소중지라는 잠재적인 처분이 또 동시에 일어납니다. 형사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일정 기간 수사를 중단한다 이런 건데, 물론 형사소송 절차도 일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내에 조정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실에서는 그 기간을 고려해서 형사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이 기한 내에 형사소송 결과를 다시 검사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 검사는 그 형사소송 결과를 반영해서 처분을 하는 거죠. 만약 형사소송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은 그걸 반영을 해서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검사 처분 결과에 있어서는 그 형사소송 결과가 효과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형사소송 절차가 성취되고 형사소송 의사를 쌍방 확인을 해서 쌍방 동의를 하게 되면은 기소 중지하고 형사소송으로 회부하고, 그리고 형사소송이 끝나면 수사가 재개되고 다시 처분을 하고, 이런 절차들 때문에 형사소송으로 회부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무상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사소송 제도만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이상 기간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수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피의자 측에서는 만약에 합의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합의금을 더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거고, 피해자분이 합의할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경우라면은 합의의사가 있는 쪽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셈인 거죠. 10가지 사건 중에서 7번하고 10번 사건은 피해자분들이 처음부터 저한테 합의금이 당장 준비가 안 된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간이 좀 이걸 좀 많이 좀 늦춰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던 사안들이고, 나중에는 결국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제가 회신을 받았음에도 바로 제가 합의를 이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일부러 시간을 벌려고 형사소송 절차로 회부해 달라고 해서 돈을 마련할 시간을 좀 벌어들였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부분인데 변호인이 이렇게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금도 목돈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금방 마련이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다면은 변호인한테 이제 쉽게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본인의 변호인한테는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없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면은 스스로 그 기간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까지 마련이 되겠다 이런 계획을 또 세워 보셔야겠죠. 물론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합의가 성사된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합의, 그리고 고소 취하, 그리고 처벌 불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 성사 가능성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도 형사조정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형사소송 절차로 회부가 되어서 조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합의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물론 조정과는 상관없이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요. 합의를 했다면은 조정실에 전화를 해서 조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조정 절차가 이제 종결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사실 정해진 조정 날짜에 합의를 해도 되는데 굳이 조정 외적으로 합의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피해자가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빨리 합의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조정으로 하지 않고 빨리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는 필수겠죠. 합의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10가지 사건 평균을 내봤습니다. 내봤더니 평균 570만 원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물론 10건에 한정된 것이긴 한데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면은 최저 400만 원 준 것이 있었고요. 최대 800만 원 정도 준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합의된 수준, 합의서에 기재되는 수준을 말하는 거니까 사안별로 감액하기 전, 또 증액되기 전 서로 언급되던 금액들은 표시된 금액하고 물론 다르겠죠. 보통 제가 상담할 때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들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에서 대체로 합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이 10가지 사건들이 작년에 있었던 것들인데, 제가 제 개인적 경험상 작년을 전반적으로 쭉 떠올려보면 운이 좋게도 1000만 원 이상 과도하게 합의금이 소요됐던 사건들이 좀 드물었어요. 대체로 그 표에 기재된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또 한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또 굉장히 낮은 금액에서 합의된 경우도 드물었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10가지 사건들 평균적인 것들만 선별한 거고, 그 평균적인 것들의 평균이 570만 원 정도였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하면 조정위원들이 중재를 하시기 때문에 합의금이 과도하게 높게 되거나 과도하게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정위원님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또 설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는 겁니다.
1번하고 2번, 4번, 7번, 10번 사건들 실제 그 합의금 수준 보더라도 대체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알 수 있죠. 형사소송의 또 다른 장점이겠죠. 자, 이렇게 합의금 이 정도로 든다고 예상이 되고 합의에 소요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나 걸릴지 알아봤으니까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늦어도 4개월 내에 적어도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사건들 보시면은 성교육 이수를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다라는 건데, 10가지 사건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총 6건입니다. 2, 3, 6, 7, 8, 9번이죠. 그렇지 않은 단순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이 4건이 있고요. 조건부든 그냥 단순 기소유예든 이 사안이 대체로 유사하고 개별적으로는 조건부가 더 경미한 사건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조건부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안이 뭐 디테일한 측면에서 중하고 안 중하고 이런 거는 사실 교육 조건이 붙는지 안 붙는지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또 관할이라든지 형사조정으로 회부됐는지 없나, 합의금을 적게 줬는지 많이 줬는지, 기간이 길게 걸렸는지 짧게 걸렸는지 이런 것들하고도 이 교육 조건이 붙는지 안 붙는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육 조건은 왜 무슨 요소에 영향을 받느냐? 제가 볼 때는 담당 검사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복불 복인 것 같습니다. 이수해야 되는 성교육은 8시간에서 40시간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그 구체적인 시수는 대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수유예 처분을 받으시더라도 성교육에 성실히 등록을 하시고 또 이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육 시간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그런 코멘트를 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뭘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기소유예가 나왔으니까. 사정이야 다 다르겠지만은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선처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스스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들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여담이지만은 이 사건 처분 끝나고 나면은 따로 그 의뢰인분들하고 그 교육을 어떻게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연락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소감을 들어보면 이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좀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다. 처음에는 좀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시 정리표 보시면요. 이 관할 부분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왜 툭 넣어놨을까 이렇게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관할에 기재된 이 뭐 서부, 동, 중앙, 동부 이런 부분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그 검찰청을 기재를 해둔 겁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 중 한 곳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분이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은 우선 부산지검에 으로 송치가 됐다가 피의자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희망하면 부산지검에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서초구 사시는 이분이 마포에서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면은 서부지검으로 송치가 될 거고 서부에서 그대로 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근거로니까 요렇게 이제 관할의 특성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0가지 사건 중에 서부지검 2건, 동부 2건, 남부, 북부, 중앙 각각 한 건씩, 그리고 수원, 인천, 안양 각 한 건씩 이렇게 다양한데, 요거는 제가 편중되지 않게 선별한 거니까 검찰청별로 사건 수를 가늠한 척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관할이 어디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데, 이 1번, 2번 사건 보고 서부지검은 형사소송으로 회부를 많이 시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우연한 사정인 거고요. 동부지검 사건 4번, 6번 보시면은 조정으로 회부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번, 6번 동부지검 사건인데 기소유예 처분 받기까지 시기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지방보다는 서울 쪽이 아무래도 사건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9번이 안양이고 10번이 인천지검 사건인데 오히려 서울이 관할인 3번, 5번, 6번, 8번 사건이 더 빨리 끝난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요기간도 관할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다는 거죠. 이 소요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합의 시기라든지 조정 회부 여부 같은 요소, 쉽게 말해서 필요에 의해서 좀 시간을 좀 끈다거나 하는 부분에 오히려 더 영향을 받고, 실무상 뭐 인사이동이라든지 뭐 수사기관의 뭐 인사이동, 뭐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관할이랑 결과랑 또 관련이 없다는 건데,
일부러 제가 아까 서부, 동부, 남부, 중앙, 수원, 인천, 안양 이렇게 골고루 선별한 이유가 이 부분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요. 특정 검찰청에 가면 기소유예를 잘 받을 수 있다. 뭐 어디 가면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기소될 만한 사안이면은 관할이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든 간에 불기소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이송을 신청을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관할이 어디고 뭐 이런 것은 의미 없고 어디에 걸렸다 어디가 관할이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따끈따끈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중에서 선별했던 10가지 사건들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까지는 평균 116일 걸렸었고요. 기소유예 받는 데까지는 평균 141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로 전체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합의금은 평균 570만 원이었습니다. 10건에 한정했다는 거 유념하시고, 합의금은 늦어도 4달이네. 적어도 500만 이상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강제추행 합의 이후에 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평균 24일 걸리니까 합의하고 나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수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합의 전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다른 양형 자료들을 미리 사전에 쭉 제출을 해두고 마무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면은 형사조정 제도를 이해를 하시고 또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시간도 벌고 또 합의 성사 가능성이라든지 기소유예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점 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토달지 말고 교육 잘 받고 반성 잘 하자 이런 메시지도 좀 드리고 싶고, 관할 검찰청이 어디인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이 부분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건 변호사였습니다.